위에서 살펴본 대로 조선정부 역시 근대 무기 기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능력을 갖춘 기술자를 양성하고 싶어 했습니다. 청나라에 설립된 무기공장에 유학생들을 보내 무기 기술을 익혀오도록 했지요. 그러나 무기공장 설립이 원색의 반대와 방해에 의해 자꾸 늦어져 유학생들이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무기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무기 수입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조선에서 꽤 많이 읽힌 이언이 경고한 바 있죠. 그 경고는 다른 사람을 믿고 외국에 가 사오다가 만일 하루아침에 일이 있어 외국에서 갑자기 팔기를 즐겨 아니하거나 적국에서 뇌물을 쓰고 이간질을 해 수입료를 끊으면 아무 곳에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조선 정부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선은 모든 병사에게 새로운 무기를 제공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영국, 독일, 러시아, 심지어 일본에서 무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세계 열강 무기 상인들의 주요 고객이 되었습니다. 대한국제 반포 후 정부는 다시 무기 공장을 세우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1898년에는 소총 제작기를 다시 도입하려 시도했지요. 하지만 이 사업도 시도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1900년 백성기 육군 첨장의 상소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1880년대 무기 공장에서 소총과 탄환도 제작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무기는커녕 탄약조차 수입해야 하는 상황을 한탄한 것이지요. 그나마 수입에 의존하던 군복 가운데 평상복을 국내 생산으로 전환해 피복 비용을 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군사개혁 관련 사업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좌절되기 시작했고 1907년 강압적 정미칠조약 체결로 포기되었습니다. 이런 폭압에 분연히 일어선 대한제국의 군사들은 무기 창고의 상태에 망연자실했지요. 이 의병의 혈기를 칭찬해 맞이한던 헐버트는 이 무기 창고에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만국 무기 박람회장이라고요. 이는 너무나 많은 나라에서 수입된 각종 무기들로 가득 차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무기들은 정비되지 않았고 탄환을 비롯한 소모품들은 서로 맞지 않아 쓸모가 없었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